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방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서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경제 관련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당이 공산화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책을 지금 합니다. 재벌 재산 몰수, 그러니까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합니다. 자, 이건 바로 베네수엘라가 밟았던 전철과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한때는 세계에서 GDP, 국가 GDP가 세계 랭킹 4위였던 베네수엘라가 국가의 정책 잘못으로, 독재자들의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살고 있는 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불과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여성이 호칸의 강을 건너 미국을 가려다가 죽었습니다. 자, 로이터가 2월 17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멕시코 북부 코아우일라주 국경지역의 리오 브라보 강에서 베네수엘라 여성이 강을 헤엄쳐 미국으로 가려다가 익사했다. 이 여성은 일행 3명과 함께 헤엄을 쳐 미국으로 미국을 시도해 이 중 2명은 미국 땅에 도착해 이민 당국에 체포됐으며 1명은 멕시코로 돌아왔지만 이 여성은 영하 1도의 차가운 강물에 갇혀 결국 사망했다. 지금 미국 텍사스 또 미국 전역에 완전히 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혹한 폭설 내리고 있고 텍사스 주에서만도 지금 수십 명이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여성이 수영을 해서 건너다가 2명은 미국으로 들어갔고 그렇지만 체포됐고 1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멕시코로 돌아갔고 1명은 이제 수영 힘이 붙이고 너무 차갑고 이래서 결국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미국 국경까지 오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이런 나라들 다 지나고 엘살바도르 다 지나고 그리고 멕시코. 자, 그러면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과 북의 이 거리가 긴 나라죠. 그 멕시코를 또 관통을 해서 그리고는 미국 국경지역의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바로 이 강입니다. 죽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건너고 헤엄치고 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 왔습니까? 우리 북한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긴 장정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걸어서 갑니다. 이들이 지금 그 중미를 완전히 걸어서 관통해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북한은 김정은이가,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와 마두로 이 이어지는 정권이 만들었죠. 북한은 김정은 세습 정권이 만들었죠. 부럽습니까 이런 게? 자, 마두로는 터키 출신의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스테이크 요리 전문가 요리사를 불러서 쿠바산 최고급 시가를 물고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국민은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상한 파인애플 그리고 또 혹시 더 없나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50년 전에 1970년대, 60년대 이때는 세계 랭킹 4위의 국가 GDP 국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국가 총생산이 무려 세계 4위였습니다. 석유가 많이 났고 그리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가 총생산이 4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총생산이 세계 랭킹 10위에서 12위를 오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세계 랭킹 4위였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최빈국이 되었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몰락, 이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국이 제재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2017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본격화됐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그 이전에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미국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망했습니다. 왜? 이 차베스와 마두로 이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악덕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국영석유 회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돈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들은 국가에서 나눠주는 그 돈들이 너무 좋죠. 뭐 기름값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뭐 고급차 사도 아무 문제 없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 원유를 판 그 돈을 가지고 무한정 풀 수는 없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본적인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일자리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기름값을 비롯한 이 유류비를 비롯한 모든 공공재가 거의 공짜에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살기가 좋았죠. 자,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자신의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소득을 이 차베스와 마두로 이 정권들이 이어오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떻게 쫓아냈냐? 그들에게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강도 제재하고, 그리고 임금 제재하고, 상여금 제재하고, 복지를 세세하게 다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해 라고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노조를 아주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이 외국 기업들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내 기업과 합작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갑자기 뻥튀기 올려버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듭니다. 도저히 기업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요. 자, 너 지금 법 못 지켰으니까 몰수한다. 이렇게 해서 몰수를 마구마구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엑슨모빌, 켈로그 이런 회사는 몰수당하기 직전에 그냥 던져버리고 나갔던 회사고요. 자, 여기 뭐 글로벌 기업들,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다가 나온 글로벌 기업들 제가 이름을 적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들이죠. 제네럴 모터스, GM이죠. 그리고 폴라그룹, P&G, 킴벌리 클락, 엑슨모빌, 켈로그, 크로녹스, 브리지스톤, 제네럴 마일스 이런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공장을 차려놓고 사업을 하다가. 그런데 그 공장을 다 뺏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뺏으면 뭐합니까? 팔 수가 있어야죠. 누가 베네수엘라 걸 삽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뺐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일자리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기업들이 자본가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투자를 계속 하게끔 만들어서 그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익을 다시 재투자를 하고, 당연히 투자를 한 사람은 이익이 많죠. 투자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그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쩌면 노동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폼 좋게 앉아서 크게 일을 안 해. 그런데 돈은 저 사람이 더 많이 벌어. 이건 불합리한 일이야. 이게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벌어야지. 같은 회사에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무한 책임이야. 그런데 내가 왜 저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 나 그럼 여기 투자 안 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있는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아예 이 원유를 못 팔게끔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원유를 못 파니까 이제 이 국가 재정도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원유를 안 팔고 해외 기업들이 나갔을 때는 국민 재정이 파탄났는데 원유까지 못 파니까 국가 재정도 그냥 한마디로 아작이 나버린 겁니다. 자, 그런 베네수엘라에게 길을 물었던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 진영들이죠. 노무현 시대 때인데요.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이런 책을 막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겨레에서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 사회주의 가능하다. 야, 베네수엘라 너무 잘하고 있다. 2007년도 기사입니다. 자, KBS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차베스의 도전. 반미를 하고도 저렇게 잘 산다. 라고 KBS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차베스, 베네수엘라 여기를 찬양합니다. 차베스가 어떤 자입니까?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따위로 만든 자 아닙니까? 독재를 해가면서. KBS가 이런 언론사입니다. 이런 KBS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정말 나쁜 자들이죠. 한겨레.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길을 묻자. 지금 세계 최빈국이 되어 있는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콜롬비아로, 예전에는 자신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국경 마주하고 있는 콜롬비아로 몸을 팔러 가는 베네수엘라 여성들, 그리고 도저히 못 살아서 미국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베네수엘라 여성들. 그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차베스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KBS는 차베스의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길을 묻자. KBS 억대 연봉 받고 있는 니들이 나가서 길을 묻고 그렇게 살아라. 나쁜 자들이죠.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요?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차베스가 했던 것처럼 지금 마두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를 느낍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나왔죠.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 제한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부회장 직함도 떼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86억 8천여만 원의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 86억 8천여만 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이게 최순실이 갔다. 그러니까 뇌물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86억 8천만 원 중에서 30억 원은 말값입니다. 정유라가 탔던 말값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삼성 소유였어요. 정유라는 그 삼성의 선수였어요. 그래서 말을 빌려준 겁니다. 아니, 선수에게 말 빌려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궁 선수들, 양궁 선수를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스켈레톤, 그 전부 다 선수가 직접 삽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주 선수가 있으면 자기가 자동차 직접 삽니까? 자기 회사에서 사주죠. 그걸 자기는 조종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뇌물로 본 거죠. 삼성 소유의 말인데 그걸 사용했다고 해서 뇌물로 본 겁니다. 자, 30억은 그거고 나머지 56억 8천만 원 뭐냐? 그 K스포츠 같은 그 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거죠. 기부. 재단법인이에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 깊이 개입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재단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기부할 수 있죠. 그 기부 행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일반 이 법률가가 아닌 선에서 상식선에서 그냥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나하고는 좀 생각이 안 맞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 조치입니다. 뇌물 줬으니까 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5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마 라고 취업 제한 조치를 법원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옥중에서도 결재하고 할 수 있죠. 그것조차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경영에 어떤 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삼성을 뺏어버리려고 한 거죠. 이 정권이 처음 출범했을 때 국민연금 이런 걸 가지고 삼성을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렇게 삼성바이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연금 가지고 삼성바이오 그리고는 이제 삼성전자까지 다 먹으려고 했다. 이런 관측들 상당히 많았죠. 그거 지금이라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삼성요. 우리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삼성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수원시 그리고 삼성 때문에 완전히 지금 성장했던 천안시 그리고 삼성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평택시. 근데 평택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가 대한민국 맞냐? 이제는 유산까지도 빼서 유산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로 지금 추징당한 금액이 11조 원이죠. 그럼 11조 원 알아서 내야 됩니다. 그 우리 법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려고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경영하는 회사도 따라가게 되죠. 이게 좋은 일입니까?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죠. 돈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여기서 자신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체를 영위하고 그렇게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이게 선순환이죠. 우리는 돈 많네 저거 좀 뺐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국가에 좀 들어오겠네. 그리고 넌 사업 그대로 해. 말이 됩니까? 사업 그대로 하고 돈도 마구마구 갖다 주고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돈 뺏기는데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야, 이재용 보니까 저렇게 다 뺏기네. 나는 뺏기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베네수엘라예요. 자, 11조 원의 상속세를 추징을 했는데 그러면 11조 원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내게끔 만들어요. 왜?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박물관도 운영하고 그게 아주 많은 차들도 있죠. 그리고
부인인 홍라이 여사가 미술관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 엄청나게 많은 미술 작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술 작품을 감정을 해보면 수조 원이다 이겁니다. 그거 팔아서 11조 원의 상속세를 낼까봐 아예 그걸 몰수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재산인 미술품 컬렉션의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가의 미술품 컬렉션 규모는 한국 고미술과 근현대 미술품, 서양 근현대 미술품을 망라해서 12,000여 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인 서구 근현대 미술 거장 작품은 900여 점 정도로 추산된다. 현 시세로 100억에서 300억 원대의 작품이 수십 점, 500억에서 1000억 원대 초고가 작품도 상당수로 작품 총액이 2조 원에서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도를 지닌 이건희 서양 미술 컬렉션을 상속세 때문에 국외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가 공공유산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러한 공공유산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하면서 삼성가의 미술작품 뺏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냥 이거 다 빼고 그냥 보면 맞는 말이죠. 야, 저거 그냥 국내에서 좀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고호, 고갱 이런 작품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거 우리나라 소유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일반인들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그냥 희망인데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데 팔아야 되죠. 국내에서 2, 3조 원의 미술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은 국가의 돈으로 사야죠, 그러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뉴욕이다, 어디다, 소더비 경매 냈는데 거기에는 작품 하나에 1,000억 원에 살 수 있는데 국내에서 미술품 하나에 1,000억 원에 주고 살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경쟁이 붙어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내 상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으면 국가에서 또는 한겨레 자기네들이 펀딩을 해서 사야죠, 그러면은.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이걸 뺐자. 공공유산화. 이야, 정말 지독한 놈들입니다. 끝내주는 놈들입니다. 저는 이 미술품 본 적도 없고, 그 나온 미술관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거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래, 그 미술품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지. 라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더 저는 기가 막힌다고 생각해요. 자, 삼성이 말이죠. 이제 이러다가 미국으로 아예 옮겨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인세를 내죠. 삼성이 뭐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십 %의 비율로 법인세를 내서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합니다. 근데 삼성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로이터가 보도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대규모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오스틴시와 트래버스 카운티에 향후 20년간 8억 550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요구했고 당국의 혜택 제공 수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으며 지난해 10월 인근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신규 시설 건설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텍사스주의 오스틴에 있는 지금 삼성전자 공장인데 이걸 더 증설하겠다 이겁니다. 야, 텍사스주 오스틴 대박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반도체 생산 공장인데 지금 현재 평택에다가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래 수요까지 예상해서 이게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데 파운드리라는 게 이제 다른 회사의 위탁 생산이에요. 지금 현재 1등의 대만의 TSMC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 파운드리 시장의 40%를 먹고 있고 삼성이 한 19% 된답니다. 그런데 삼성이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여기 이 파운드리 분야의 공장으로 평택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지었는데 그거 지금 공장 문 닫을 판이 됐습니다. 왜냐? 똑같은 내용을 지금 텍사스 오스틴하고 협의 중이니까. 만약에 텍사스 오스틴에 한다. 그러면은 평택 어떻게 됩니까? 평택에 투자하신 분들 큰일 나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회장을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아예 경영 참여하기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속세 여러 가지 장난쳐서 아예 경영권 박탈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그러면 뭐 보살입니까? 천사입니까? 이 사람이라면 여기에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엑소더스 빠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뉴스에 나왔죠. 쿠팡. 우리 뭐 택배 많이 받고 있는 바로 그 쿠팡인데요. 여기는 왜 대한민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하지 않고 나스닥에 미국에 상장하겠습니까? 자, 쿠팡이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의 기업 가치는 30에서 50조 원으로 예상되며 파이낸셜 타임즈는 500억 달러, 쿠팡 내부 보고서는 4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쿠팡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 일반 주주의 클래스 A 보통주보다 주당 의결권이 29배 많은 클래스 B 보통주 권한을 부여했으며 김 의장은 상장 후 2% 지분만으로도 주주총회에서 지분 58%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업이 주력인 쿠팡이 한국 증시 대신 나스닥 상장을 하는 이유가 차등 의결권을 보장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기업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다.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기념해 배송 직원들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라고 지금 뭐 언론들이 쫙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은 또 한국 증시에 상장되면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쿠팡이 나스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 하나를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죠. 왜? 과도하게 경영권에 참여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내려보내는 감사를 무조건 들여보내라.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극단적으로 축소시켜서 대주주가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조차 못하게끔 만들어라. 이걸 지금 법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국가에서 지금 내리꽂습니다. 경영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대주주의 그 지분별 의결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데 여기는 2%밖에 안 하는데 야 그래도 너가 경영 잘하니까 너 같은 사람 계속 경영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29배의 의결권을 줄게. 그래서 2%밖에 없는데 김범석 씨가 58%의 발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경영권 영원히 가지는 거죠. 여기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상장했을 때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보장받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한국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말 많은 쌍용자동차, 또는 대우조선해양, 우리는 세계 랭킹 1위의 2위의 조선회사도 하는데 그게 500억 달러 됩니까? 10분의 1도 안 되죠. 나스닥이니까 세계의 모든 자본이 몰리는 뉴욕이니까 이런 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너무 제한하니까. 자, 대기업이 떠나도 꿈쩍 않는 진보 진영이죠.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대기업 그거 낙수효과 없어. 대기업이 있으면서 낙수효과 있으니까 대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을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대기업 떠나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낙수효과 없어. 대기업의 낙수효과 없다라는 기사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좌파들이 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군산에 한국 GM 떠났습니다. 대기업 낙수효과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한국 GM 떠나면 한국 GM만 있던 그 근로자들만 힘들면 되죠. 그런데 군산이 완전히 그냥 슬럼화돼 버렸어요. 낙수효과 없다라고 하는데 왜 군산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조선비즈가 보도합니다. 군산공장 폐쇄 조치를 발표한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GM 군산공장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공단 주변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채 죽은 거리로 남았다. 기업과 사람이 떠난 군산은 상권의 붕괴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빠르게 유령도시가 돼가고 있었다. 자, 이게 군산의 현실이에요. GM 떠났는데 대기업 떠나니까 낙수효과 없다라고 좌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가든지 말든지 라고 했는데 군산시 전체가 유령도시 됐다 이겁니다. 자, 대기업에 박살 내놓고 내놓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공공일자리죠. 자, 이런 겁니다. 동아일보가 또 보도를 하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0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설과 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 연초의 재정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이 영향을 미쳐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 명 감소했다라며 정부는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분기 중에 90만 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자연적인 일자리가 89만 개가 없어지니까 정부에서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그게 공공일자리다. 뭐냐? 그냥 뭐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옆에 화단에 불 뻗고 꽃 심고 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에 그냥 서가지고 노란 깃발 들고 있는 분들. 그게 전부 다 공공일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정말로 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대책, 그리고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장년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 있는 장년들, 그 일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청년보다 더 급한 게 장년이에요. 장년들이 이렇게 공공일자리 들어가서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학원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표상으로는 89만 개의 자연적인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9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니까 취업률이 더 높아갔어. 실업률이 더 줄었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이. 국민을 배급에 의존하는 개돼지로 만든 나라 베네수엘라였죠. 이제 한국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요, 반정부 시위가 빈민층 밀집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가 배급하는 생필품 박스가 빈곤층에게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는 한 빈민층의 대대적인 이탈은 없을 것이다. 빈민층들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생필품 박스가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냥 면역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 없으면 우리는 안 돼. 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또 기본소득 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본소득 보내준다. 자, 이게 바로 배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이거 있는 젊은이들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해도 정부의 배급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살 수 없어요. 그리고는 정말 급빈층으로 전락했는데도 반항할 수 없어요. 왜? 반항하면 지금 있는 이 쓰레기도 못 뒤지는 이 상황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영원히 정권은 그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 계속 그들은 배급을 원하니까. 이걸 원하는 거 아니냐.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정권을 계속 잡는 바로 사회주의 공산화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삼성 사태로 인해서 생각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